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이면에는 근본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 최근의 전개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도 분명히 그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시선은 말 그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유적으로도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휴전 이전에 이루어낸 성과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사이에 좁은 통로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지난 몇 주간의 군사적 성공으로 만들어진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대상의 실체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진행하는 갈라이 이스라엘 라디오의 히브리어 방송에서 인터뷰한 두 분석가가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인용하고 이 팟캐스트에서 인터뷰했던 두 사람은 전개 중인 사건들에 대해 흥미롭지만 정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셰 아슈케나지입니다. 모셰는 이란 정권이 속이 비고 약해졌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의 관점에서 오늘날 이란은 껍데기일 뿐이며 원래는 지역의 리더가 될 수 있었지만 대신 자국 내 소수의 잔인한 엘리트 집단의 인질이 되어버린 국가입니다. 그는 국민들이 갇혀있다고 느끼고 기본 생필품인 물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승리를 선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란 정권의 지도부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으며 한때 가졌던 경험, 권위, 그리고 위협의 도구들을 이제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슈케나지는 경제적 고립, 이란의 대리 세력 붕괴, 군사 인프라 재건의 무능력, 그리고 평범한 이란인들의 커져가는 내부적 좌절감을 지적합니다. 그는 이 정권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상처를 입었으며 이제 정권의 생존에 대한 진짜 위협은 내부로부터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정권이 5년 안에 무너질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시기가 더 짧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도론 마차 박사의 관점입니다. 그는 전술적 승리가 자동적으로 전략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과거 가자지구에서의 분쟁과 유사점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수년 동안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폭격을 가하며 하마스와의 여러 차례 교전에서 작전적 우위를 점하는 등 명확한 전술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10월 7일의 전략적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란이 이전의 하마스처럼 서방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마차는 세 가지 핵심을 강조합니다. 첫째, 경제 전쟁입니다. 이란은 서방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의존을 무기화하는 방법을 배웠고 미국의 행동을 제한하는 딜레마를 만들어냈습니다. 둘째, 문화적 분열입니다. 서방 사회는 안락함과 삶의 질을 우선시하지만 이란의 지도부는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고난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가 말하는 미국의 주저함입니다. 강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결정적인 군사행동보다는 협상과 해상 압박을 선호합니다. 닥터 마차는 인프라 파괴와 같은 양적인 전술적 승리를 우선시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적 안보로 이어지지 않으며 종종 질적인 위협을 무시한 채 잘못된 안도감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직설적인 경고를 덧붙입니다. 현재의 일시 중지와 시간 끌기는 이란에게 재정비하고 재건하며 자체적인 기습을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그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즉각적인 전술적 성공이 경제적 압박을 막지 못하거나 적의 장기적인 의지와 작전 능력에 대응하지 못할 때 전략적 실패로 이어진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한편으로 모셰 아슈케나지는 내부적으로 붕괴되고 고립되며 약화되고 시간이 부족한 정권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닥터 마차가 있는데 그는 이란이 오랜 기간 동안 타격을 흡수하고 주저함을 이용하며 시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해온 역사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두 분석가, 같은 순간에 대한 두 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사이의 좁은 해협 한가운데에 서서 조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가 서방에서 기대하게 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아무도 그가 어떤 비장의 카드를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 다음으로 가기 전 이번 주 이란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는 제가 논의한 딜레마의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수요일에 휴전이 2주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를 부인했지만 파키스탄은 이란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전이 계속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처음에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미국의 전면 봉쇄를 단행했고, 이는 이미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략적 조치가 되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이란은 협상 시작을 위한 새로운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여기는 조건들로 미국과 지역 내 군사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요구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란은 자신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아랍 국가들로부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의 어조는 테헤란이 현재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강인함을 과시하려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역할을 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 예전에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휴전에도 불구하고 아랍 걸프 국가를 공격하며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이란이 이웃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지역 안정을 교란할 수 있음을 알리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란은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통과에 새로운 제한을 가해 상업 선박 운항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통로 중 하나에서 항해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이미 불안정한 상황에 또 다른 긴장감을 더했으며 미국이 행동에 나서서 해당 지역을 통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파키스탄에서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휴전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좌절감을 느끼며 회담장을 떠났고, 이란이 핵심 안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려 하지 않고 유연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회의가 결렬되면서 양측 간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번 주말 마지막 시도를 위해 다시 돌아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정권은 동시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한계를 시험하며 서사를 유리하게 짜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며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더욱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란과의 협상과 그곳의 사건들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레바논의 헤즈볼라 상황도 계속해서 변화해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거점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으며 지휘센터, 로켓 인프라, 그리고 물류 허브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상 및 공중작전은 헤즈볼라 병력을 리타니강 북쪽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으며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북부 이스라엘 지역 사회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 설계했다고 설명하는 실질적인 완충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은 여기에 새로운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테헤란은 휴전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의 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헤즈볼라 전선을 더 넓은 지역 협상과 연계시켰습니다. 이것은 헤즈볼라를 추가적인 손실로부터 보호하고 협상 틀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다시 강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휴전이 아닌 평화 협상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워싱턴 DC에서 레바논 정부와의 협상에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번 주 열린 1차 회담에서 이스라엘의 미국 대사 야헬 라이터르는 매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외교적 경로를 모색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고, 제가 인용하자면 레바논 정부가 더 이상 헤즈볼라에 의해 점령당하지 않을 것임을 매우 분명히 했으며 이란이 약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극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라이터는 이것이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글쎄요, 두고 봅시다. 한편 하마스는 무장 해제를 거부한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이 테러 단체의 비무장화는 10월에 체결된 휴전 합의의 일부였지만 그 이후로 하마스는 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에게 무장 해제 제안에 동의하라고 설정한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그 기한은 이 테러 단체가 지난주 말까지 계획을 수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유엔과 유럽 정부들은 이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여러 유럽연합 국가들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군사작전을 축소하라고 촉구하며 지역 불안정과 인도주의적 우려를 경고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스라엘과 군사협력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이러한 압력은 프랑스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중재를 제안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중립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결국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터키도 있습니다. 이스탄불 검찰청은 지난해 10월 가자 지구로 향하던 사무드 선단을 이스라엘 해군이 납포한 사건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35명의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방대한 기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터키의 검찰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무기징역을 포함한 중형과 1100년에서 4500년이 넘는 장기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터키 당국자들도 발언 수위를 크게 높였으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행동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만약 우리의 작전이 계속된다면 무력 사용은 물론 이스라엘 침공까지도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이미 복잡한 지역 정세에 또 다른 외교적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란이 외교적, 군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북부 전선은 국제적 압력, 지역 내 세력 과시,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모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대립에 집중되는 초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끼어들려고 하는 이 행위자들과 그들의 실제 전력을 생각해보면 정말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중재자로 나선 파키스탄을 살펴봅시다. 파키스탄은 핵보유 이슬람 공화국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인도와 오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벵고린 집단 학살을 저질렀지만 국제 NGO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은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겼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내부 위기 관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국가는 중동에서 가장 민감한 분쟁 중 하나에서 협상을 중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북키프로스를 점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터키는 쿠르드 지역을 무력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저지른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의 도덕을 들먹이며 훈계하고 침공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는 국내에서는 이슬람화를 강요하면서 해외에서는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선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과도 여러 차례 충돌했지만 이제는 레바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 금수 조치를 강요하고 군수 지원 비행을 차단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작전을 비난하는 지도자가 중립적인 중재자로 환영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몇 주 전 프랑스는 이스라엘에 보급품을 실은 미국 군용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직한 중재자로 내세우는 국가의 행동이 아닙니다. 레바논에서의 프랑스 행적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프랑스 유엔 평화유지군 유니필을 지켜보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무기고는 제2차 레바논 전쟁 이후 15,000발의 로켓에서 오늘날 수십만 발로 늘어났습니다. 드론과 방공 시스템을 포함해서요. 지금 협상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는 바로 그 부대의 눈앞에서 10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평론가 아미르 휘트만이 프랑스와의 상황에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휘트만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에서 250명 이상의 헤즈볼라 테러리스트가 제거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상자 중 헤즈볼라 조직원의 비율은 80%를 훨씬 넘었습니다. 모든 작전 기준에서 볼 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 이는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럽 언론은 이스라엘이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프레임을 되풀이했다고 그는 썼습니다. 퀴드먼은 이것이 실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주요 유럽 언론사들에서 반복된 의도적인 왜곡이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신뢰를 쌓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아침에는 무기 지원을 받고 오후에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왜곡했으며 저녁에는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물론 저는 아니지만 이것이 학대받는 배우자 증후군의 전형적 예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제 처음 발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더 깊은 문제,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이란의 움직임, 헤즈볼라의 긴장 고조, 파키스탄, 터키, 프랑스의 외교적 위선, 그리고 유럽에서 오는 압력까지. 이 모든 것 뒤에는 오늘날 서방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죠. 이스라엘은 뿌리 깊은 상처를 입은 국가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기들이 살해당하고 여성들이 폭행당하며 가족들이 산산조각 난 것을 직접 목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은 사자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적들을 떨게 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갈망하며 도덕적 명확성을 구호가 아닌 실제 삶의 현실로 이해하는 나라입니다. 적들이 머리 위에 모래시계가 걸린 채 살아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실시간으로 쓰여지는 전쟁 이야기의 또 다른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전체, 가족, 일, 안락함을 뒤로하고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들고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적을 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능력, 방어, 승리, 진지사수, 조국수호라는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되어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버지 부재로 아이들이 자라거나 주인 복무 중 사업체가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무가 끝날 때까지 계속 나아갑니다. 이것은 서방이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어떤 서방 국가도 그런 희생을 감수하거나 진짜 전쟁이 요구하는 대가를 받아들일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란과의 갈등이 이를 잘 보여줬습니다. 수십 년간의 개인주의는 서방 전역에 자신의 나라를 위해 복무하거나 싸우거나 방어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어떤 모습인지 잊었고 세상이 자신들이 자라면서 상상했던 것처럼 안전하고 안정적인 곳이 아니라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유럽,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때 위대했던 영국, 그리고 호주와 캐나다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과연 누가 그들이 군복을 입고 목숨을 걸며 탱크를 조종하고 시가전 훈련을 하며 미사일 공격 속에 대피소로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격차는 분명합니다. 편안한 서구에서는 전쟁이란 아주 먼 과거의 일, 역사책에나 나오는 일이지 그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모병제 군대를 가진 미국조차도 대통령은 언론, 여론과 끊임없이 정치적인 싸움을 벌여야 하고 이란에서의 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서구는 인간적으로 싸울 뿐 전면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에 10배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휴전, 일시중지, 인도주의 통로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서방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레바논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서방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방은 그 모든 힘과 부, 그리고 수많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스스로를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방은 침략 앞에서 주저하고 동맹국들을 의심하며 다른 나라들에게 도덕을 설교하면서도 자신을 공개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실패한 독재 정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역설은 정말 놀랍습니다. 스스로 방어를 주저하는 나라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나라를 먼저 비난합니다. 또한 공허한 삶의 의미를 더하려고 많은 서구 국가 사람들은 사회적 대의를 찾아 미덕을 과시합니다. 날씨가 그들이 경고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으니 사회 정의에 무기력한 독재자들은 이스라엘에 집중합니다. 이 모순을 지금보다 더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선단이 가자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위협에 맞서기를 거부하고 전쟁이라는 생각에 몸을 사리며 자신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나라들에서 온 활동가들로 구성된 선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인도주의적 언어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조작하고 속이며 무기화하는 단체들과 기꺼이 그리고 의도적으로 손을 잡는데 끝없는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300명 넘는 사람들이 탄 39척의 배가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했고 항로 중 여러 항구에서 선박과 참가자들이 합류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 선단이 80척 이상 약 1000명 참가자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스무드 선단은 활동가, 구호 요원, 그리고 국제 지지자들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표가 직접적으로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 단체들이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온 제약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들이 왜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굶주림과 현장에서 목격되는 참혹함, 그리고 의료진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그들은 사건을 조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소셜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랍인들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회 정의를 내세우는 척하는 이들은 계속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가자지구로 향하는 선단과 그곳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의 실제 삶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적 거짓말 위에 세워진 일상적인 허위입니다. 저는 가자지구에 파괴된 지역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의 불가피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20년에 걸쳐 구축된 하마스의 군사 인프라를 해체해야 했습니다. 그 인프라는 의도적으로 민간인 주거지, 학교, 병원, 아파트 단지 안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집엔 터널 통로가 있고 아이들 방엔 무기 은닉처가 있었습니다. 이 집들에서 발견된 나해 투쟁 사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은 민간인의 안전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것이 현장의 현실이지만 플로틸라 활동가들은 실제 상황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마스는 이미 그 민간인들이 이동한 바로 그 지역에서 테러 인프라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가들이 진정 가자 지구 사람들을 걱정했다면 경고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짜 집단 학살 주장을 내세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야 합니다. 하마스가 민간인 사이에 숨어들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경고해야 합니다. 이 악순환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들에게 경고하거나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대신 그들은 배 위에서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걸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이곳에서 아랍인들과의 갈등은 점령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국경에 관한 것도 아니었고 땅에 관한 것도 아니었어요. 늘 더 깊은 것에 관한 일이었어요. 이슬람이 자신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어떤 민족도 완전히 거부한다는 것, 그 절대적인 거부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슬람의 전체 개념은 정복과 비신자들에 대한 예속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슬람은 아라비아 반도 밖에서 정복한 영토 내의 모든 소수민족과 비이슬람 공동체를 억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세계관에 도전합니다. 그것은 그 세계관과 모순되며 그것이 틀렸음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내러티브는 더 이상 전쟁이나 희생, 국가를 방어하는 데 드는 대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서구 청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포장되었습니다. 이제 그 내러티브가 그들을 조종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단은 인도주의적 관심의 상징이 아니라 더 깊은 서구의 혼란의 상징이 됩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서 물러서면서도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비난하는 서구입니다. 실제 위협과 맞서는 것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도덕적 환상에 맞는 이야기는 서둘러 받아들이는 서구입니다. 그리고 서구는 여전히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난 30개월 동안 가자지구 문제는 서구 도시에서 무슬림 이주민 집단들이 거리로 나설 수 있는 관문이자 구실일이었습니다. 서구 도시 거리에서 가자지구를 위한 시위로 시작된 일은 곧 훨씬 더 광범위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슬람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집회, 통일된 이슬람 국가를 요구하는 목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공개적인 호소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의 전쟁은 끝나겠지만 그런 운동들이 서구 수도들에서 만들어낸 동원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방이 자문해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그 에너지가 다음엔 누구를 향할 것 같으십니까? 네, 유대인들은 언제나 첫 표적이 될 것입니다. 역사가 이를 반복해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진짜 대결은 항상 더 넓은 사회, 즉 그들의 이념이나 세계관, 종교적 틀을 공유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결입니다. 그들은 토요일 사람들로 시작하지만 곧 그들이 말하는 일요일 사람들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표적이 비신자, 외부인, 그리고 다원주의와 관용이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서양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는 곧 그 사실을 뼈아프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의 이슬람 팽창주의 야망은 무력과 군대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 대한 군사적 정복의 욕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인구학적, 문화적, 그리고 이념적인 다른 전략이 등장했습니다. 서구가 그들에게 길을 열었고 이주는 새로운 전선이 되었습니다. 종교적 정복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적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오랜 과정의 결과이며
서구 사회 내에서 동원되고 자신감 넘치며 활력을 얻은 이슬람 운동입니다. 서구의 자유를 이용해 서구의 가치에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을 배운 운동입니다. 그리고 서구는 아직도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그것을 보면서도 외면하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 주에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이 날은 매년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항상 우리 중에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피로 쓴 교훈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대인들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화면에서 매일 우리에 대해 퍼지는 오류, 거짓말, 비방, 과장된 이야기들과 세대에 걸쳐 우리를 깎아내리는 데서 사람들이 느꼈던 즐거움의 예시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약자와 박해받는 이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좀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유대인을 비난할 때는 어쩐 일인지 끝없는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박해할 새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중을 걱정해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 행동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들은 박해나 억압을 받는 소수민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10억 명 규모의 아랍 및 이슬람 세계의 일부로 수백만 마일에 걸쳐 퍼져 있고 막대한 재정 자원과 이해관계자들이 지원하는 언론 매체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방을 약화시키고 미국 내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세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강인하고 결연하며 유능한 이스라엘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형성된 이미지와 이야기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해체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들은 국제법을 무기화하고 편향된 언론 보도로 중상모략 캠페인을 조직합니다. 그들은 명예훼손을 사실처럼 내세우고 NGO, 국제기구로 정당화합니다. 이제 이것은 오랜 기독교 신화적 유대인 적대감의 부활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가들에게 유대인의 귀한 자체가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모순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정당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증오가 다시 나타나 새롭게 포장되고 목적이 바뀌어 또다시 선동과 동원, 분노 유발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유대인들이 더 이상 무력하지도 않고 더 이상 국가 없는 민족도 아니며 더 이상 타인의 자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0월 7일 우리를 노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몰락할 것이라고 믿으며 축하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유대인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공격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2000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한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영토 양보였습니다. 당시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빈 쉐바엘의 경기장에서 이스라엘은 거미줄에 불과하며 약하고 곧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조직은 10월 7일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말하던 나스랄라는 2024년 9월 바로 그 거미줄이라 불렀던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설을 했던 경기장은 오늘날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한때 자신들이 박해하던 그 약하고 무방비한 사람들이라고 아직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3000년 전 우리에게 약속된 땅에서 말이야. 그래, 경제와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진 채로 말이야. 그리고 이제는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생겼지. 우리에게 맞서는 어떤 위협도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 그건 복수심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래, 익숙해져야 해. 극복해. 그리고 숨을 한 번 쉬고 책을 펼쳐.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야. 선택받기는 결코 쉽지 않았어. 그건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니었어. 그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지. 정의의 메시지, 도덕의 메시지, 인간 존엄성의 메시지였어.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온 메시지였고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렀지.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갔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은 종종 유대인들과 깊은 친밀감을 느껴.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예배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위험한 시기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단순한 정치적 입장 그 이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 이것은 영적인 책임이야. 이런 순간에 그 유대감은 눈에 보이고 실제적이며 깊은 의미를 가지게 돼.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듣고 이해하고 믿는 것뿐이야. 그리고 그 믿음, 조용하고 고집스럽고 결코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민족을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끌어왔어. 우리를 파멸시키려 했던 자들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결코 꺼지지 않았던 내면의 힘이었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돼.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진 악에 집중하지 않아. 그들의 초점은 자신의 끈기, 그리고 그 악이 자신들을 꺼트리지 못하게 한 의지에 있어. 그들은 가족, 자녀, 손주, 그리고 이제는 증손주들에게 집중해. 3대가 지난 지금 그들의 집을 생명과 웃음으로 가득 채우는 이들 말이야. 그들은 자신의 숫자를 자랑스러워해. 아니, 나치가 팔에 새긴 그 숫자가 아니라 가족 나무에 새로운 가지가 생길 때마다 마음속에서 빛나는 그 숫자 말이야. 그리고 그들은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어둠 속의 꿈에 불과했던 땅에서 번영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일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 역사, 땅과의 연결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가 시나이 산에 있었던 이들의 후손이나 이 땅을 걸었던 이들의 후예가 아니며 이 땅의 모든 돌에 이름이 새겨진 민족도 아니라고 주장해. 예전에 우리를 유대인이라 박해하던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해.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를 사냥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당당히 일어서는 순간 그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완전히 옳아. 우리는 그들을 탓할 수 없어. 우리는 그들이 기억하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들이 괴롭히는데 익숙해졌던 흩어지고 힘없고 국가도 없던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 고향에서 번영하던 때의 유대인들이야. 뿌리를 내리고 자신감 있고 강하고 창의적이며 단결된 사람들이지. 우리는 단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비난은 바람 속의 속삭임에 불과하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의 메아리, 지나간 시절의 허무한 소리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온전하고 우리는 고향에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78년간의 독립을 감사히 여길 것이다. 우리의 고대 고향으로 기적처럼 돌아온 지 78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이 사건은 우리가 늘 믿어왔고 앞으로도 믿을 것이기에 가능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있다. 저는 다니엘 시먼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JNS TV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스트레이트업에 다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